11월 달, 12월 달에 오신 분들은 저희 학원 기준으로 합격률이 80 몇 프로 이상, 한 달씩 떨어지면은 10% 정도 이렇게 합격률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만약에 이제 한 5월 달까지 계속 들어오시거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은 이미 이제 익숙해 가지고 잘 알아듣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답도 하시는데, 그분들은 처음 들으면 얼굴이 벌개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또 강의를 딱 하면 최근에 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훤하게 압니다. 왜? 얼굴이 벌건 사람 찾아보면 됩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년 하는 이야기가, 나도 2, 3개월 전에 빨리 학원에 올 걸,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년 10월 같으면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전부 다 벌써 이리 됐나? 여름 되면은 어이구 벌써 이리 됐나? 조만간에 이제 찬바람이 살살 불고 이제 시험장이 오이라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앞으로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좀 힘드셔도 내년에 종결을 시키려면은 6월 말에 시험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훨씬 좋다. 6월 말에 모의고사를 쳐보고 거기 통과하면은 그 사람은 고득점을 합격한 것이고, 통과가 안 되면은 10월 말에 다시 한번 도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초반에 전반기에 열심히 해 놓으시면은 후반기에 살랑살랑 해도 점수가 잘 나오고, 초반에 게으름을 피우고 후반기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하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본격적인 공부는 내년 1월 달부터인데, 그 1월 달에 진도를 잘 따라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금의.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자, 총칙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뭘까요? 모른다. 총칙의 5가지 타이틀: 법률 행위의 의,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 법률 행위의 대리, 법률 행위의 무효 취소, 법률 행위의 조건 기한. 그럼 여기는 조건 기한이 없잖아요, 그죠? 없다고 해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은 기한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조건의 개념을 조금 잡읍시다. 조건.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조건 개념 중에서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개념은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앞으로 여러분이 그 판례라는 단어를 들어보십니다. 판례. 자, 판례하고 반대말이 학설이라고 합니다. 학설. 판례하고 반대말이 학설이다. 그럼 민법에 이제 조문이 있잖아요, 그죠? 제 103조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문은 굉장히 간단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조문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적용을 하려면 이 조문을 해석을 해줘야 돼. 해석. 이 추상적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 조문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 해석하는 방법이 학자들이 하면은 학설이라 그러고, 대법원에서 하면은 판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한 조문을 해석을 해서 사건에 적용시키는데, 그 해석하는 방법이 2개다. 법원에서 하면은 판례, 법학자들이 하면은 학설. 요거는 구속력이 없고 요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대법원에서 해석을 딱 해버리면은 이게 결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민법의 특징은 문제가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괄호 안에 딱 보면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서 답을 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런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32문제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몇 %입니까? 48, 32. 그럼 민법 문제 중에서 80% 이상이 판례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왜? 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판례를 쭉 읽어보면 정지조건부로 하여, 해제조건부로 하여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판례를 원활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정지조건이 무슨 말이냐? 자,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은 효력이 생긴다. 이런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합니다. 자, 해제조건은 반대죠. 자, 효력이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은 해제되어서 효력이 소멸한다. 이거를 해제조건이라 합니다. 정반대다. 정반대. 자, 있는 것을 없게 만든다. 해제조건. 없는 것을 있게 만든다. 정지조건.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 정지조건.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해제조건.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지조건은 없는 효력을 생기게 하는 조건. 해제조건은 있는 효력을 소멸시켜서 없애는 조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갑이 중고차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 아버지가 아들한테 차를 한 대 줄게. 요렇게 했습니다. 정여. 자, 정여는 매매하고 다르죠? 매매는 매매 대금, 대가를 받고 차를 주는 것이고, 공짜를 주면은 정여. 요렇게 합니다. 정여. 아버지는 정여자, 아들은 수정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정여하면 이거 아버지도 아니죠. 뭔가 조건을 붙입니다. 네가 올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합격자 발표는 12월 1일 날 난다. 이렇게. 11월 하죠. 올해 정확하게 11월 30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합격하면은 조건이 성취되었고, 불합격하면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걸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돼. 자, 지금 합격을 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정여의 효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 정여의 효력이 생긴다는 말은 차를 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합격 발표 나기 전까지는 차를 줘야 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여의 효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정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차를 줘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은 없는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합격하면 요거를 무슨 조건이라 한다? 정지 조건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정지 조건. 10년 만에 가장 천천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줘야 돼. 예? 가장 천천히. 예. 그래서 이게 1월달 강의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전달하고 천천히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잖아요. 딱 느낌이 저런 뜻이구나. 감만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합격하면은 차를 정여하겠다. 그러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정여의 효력이 안 생긴다. 합격하면은 정여의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합격이라는 조건은 정여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조건이므로 정지 조건. 합격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합격하면은 정지가 풀려서 효력이 생긴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냐? 아버지는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정여했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라 캐샀노? 다시 한번. 아버지는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정여했다. 또는 간단하게 저 정여를 정지 조건부 정여 이렇게 부릅니다. 정지 조건부 정여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자, 아버지가 차를 일단 넘겨줬습니다. 차를 줬어, 아들한테. 자, 아들한테 차를 주고 나서 네가 불합격하면
돌려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불합격하면. 자, 그러면 일단은 차가 넘어갔으니까 정여의 효력이 이제는 있습니다. 맞죠? 정여의 효력이 있어요. 일단 넘어갔어. 근데 불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은, 그죠? 차를 돌려줘야 됩니다. 즉, 정여가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불합격하면은 정여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합격이라는 조건은, 그죠? 있는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이죠. 이런 조건을 뭐라 한다고? 해제 조건이라 한다고. 해제 조건.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는 불합격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차를 줬다. 이렇게. 저거를 해제 조건부 정여 이렇게 부릅니다. 요걸 가지고 딱 이 예를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예. 그래 개념상으로 이야기하면은 정지 조건은 효력이 정지되어서 없다가 조건이 성취되면은 효력이 생긴다. 그걸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일단 효력이 발생했는데 조건이 성취되면은 그 효력이 소멸한다. 그런 뜻인데 예를 통해서 기억하는 게 훨씬 정확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차를 주겠다고 했다. 그 말은 합격을 하기 전에는 정여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차를 줄 필요가 없다. 합격하면은 그때는 효력이 생기므로 차를 줘야 한다. 그래서 이때 합격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 뭐라고? 정지 조건. 그 다음 일단 아버지가 차를 넘겨줬다가 불합격하면은 차를 돌려줘라. 그러면 불합격이 되기 전에는 정여의 효력이 있죠. 그래서 차가 넘어갔어요. 효력이 있다가 불합격이 되면 조건이 성취되면은 정여의 효력이 소멸해서 어른 아버지에게 차를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물권을 한번 봅시다. 물권. 자, 우선은 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권. 물권하고 반대되는 게 채권입니다. 채권. 자, 특징을 잡아볼게요. 요 물권하고 채권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권리라고 합니다. 권리. 물권, 채권. 그래서 앞으로 권리가 딱 나오면 무조건 이게 물권이냐 채권이냐 그걸 판단을 해줘야 된다. 자, 우선은 물권은 말 그대로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건.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권. 그러면 채권은 뭐냐? 채무자에 대한 권리입니다. 채무자는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따라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채무자,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 그러면 물권은 물건을 뭐 하냐?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지배하는 권리. 물건을 지배해서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이거를 물권이라 합니다. 그러면 채권은 뭐냐? 이 채무자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채권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요구. 자,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권리. 됐죠? 그 다음 이 물권은 강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강력하다. 강력입니다. 근데 채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요 채무자를 우리는 추상적으로 특정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 요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고 요거는 그 사람에게만 주장한다. 채무자에게만 주장한다. 특정인에게만 주장한다. 그래서 이거는 효력이 약해요. 이렇게.
그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는 강력한 것을 우리는 앞으로 절대적인 효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절대. 예. 아까 무효도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들어보셨죠? 그래서 절대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말로 상대적 효력 이렇게 부릅니다. 상대적 효력. 물권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 채권은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 이렇게 됩니다. 차이. 자, 그리고 요 물권은 강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인정이 안 됩니다. 물권, 요건 한자를 쓰자. 물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인정을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무엇이 조용하노? 물권 법정주의. 예. 물권은 민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인정하자. 이게 물권 법정주의다. 그러면 채권은 법에 정할 수가 없어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자유주의.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법을 물권법이라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법을 뭐라 한다고? 채권법. 계약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계약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자, 그래 해놓고 이제 물권에 들어갑시다. 자, 물권은 크게 총론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총론에서 4문제, 5문제, 강론에서 9문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총론은 뭐를 다루냐? 첫째, 물권의 객체, 뭐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물권의 종류, 세 번째, 물권의 효력, 네 번째, 물권의 변동, 요 4가지 타이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민법은 제가 강의하기도 편해요. 왜? 워낙 논리적이기 때문에 조금 통달이나 숙달이 된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이틀이 흘러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자, 그저 4가지 타이틀인데 요 2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요. 근데 가끔 점수를 주려고 하나씩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자, 물권의 효력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 물권이 침해됐을 때 배척하는 권리, 이걸 물권적 청구라 합니다. 물권적 청구. 요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물권의 사례 문제에 항상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별 4개다. 굉장히 중요해요.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권적 청구. 그럼 여러분이 권리 변동은 들어봤다. 권리를 취득하고 상실한다. 이거를 권리 변동이라 들었죠? 그럼 권리 중에서 우리는 이제 물권 배우고 있잖아요. 권리 중에서 물권 변동, 물권 취득, 물권 상실.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은 여기서 서너 문제 나옵니다. 4번에서. 요거는 중요하기는 한데 이론적으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는 4번에서 집중이 됩니다. 이렇게. 자, 우선은 그럼 객체를 한번 볼까요? 자, 물권의 객체는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물건을 객체로 합니다. 물건. 그럼 우리는 주로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죠. 동산은 우리 업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물권의 객체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토지, 건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건만 객체로 된다. 물건만 객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권리도 된다.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그다음 물권의 객체를 물었을 때는 시험에서 주로 저당권의 객체를 묻습니다. 다른 물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당권도 물권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럼 물권으로서 저당권의 객체는 4개입니다. 4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죠?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오.
읽어 보시옵소서. 또 읽어 주시오. 지분. 요 네 가지. 자,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는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지분. 지분이 뭐예요? 지분. 지분은 간단하게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어보시와요. 일부. 자, 물건의 일부가 아니고 소유권의 권리의 일부를 지분이라 합니다. 내가 지분을 3분의 1 가지고 있다. 소유권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물건도 되지만 권리도 객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읽을 때 부동산을 객체로 하면은 그냥 저당권 이렇게 읽어요. 근데 요거는 특이하기 때문에 앞에다 붙여줍니다.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지분, 저당권. 됐죠? 아무 소리 없을 때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특별한 요구를 대상으로 할 때는 앞에 요 말을 붙여줍니다. 자,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지분, 저당권. 요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고. 자, 물권의 종류. 요 물권의 종류, 줄을 잘 따라오셔요. 혹시 설명이나 필기를 하시는 분은 요 줄 잘 따라, 줄. 줄 놓쳤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다. 줄을 잘 봐, 줄을 잘 보라. 종류에서 요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자, 물권의 종류는 조금 전에 했습니다. 물권의 종류, 정확하게 종류와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물권 법정주의. 자, 물권 법정주의, 채권 자유주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할 때는 여기 생략됐다만 물권의 종류도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되고 물권의 내용도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이거를 물권 법정주의를 하는데 이때 법은 민법을 이야기합니다. 민법에 정해져 있다. 민법을 딱 보니까 8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8개. 자, 그래서 채권 자유주의,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물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인정하자. 몇 개로 정해져 있다고? 8개. 자,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물권. 자, 물권은 분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 자, 점유권은 점유에서 다시 배우는데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지배하는 권리. 그러면 이 점유권하고 반대되는 것을 본권이라 합니다. 본권, 본래의 물권. 본래의 물권하고 새로 생긴 점유권하고 이래 있단 말이야. 그럼 본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을 잘 따라오면 IQ가 높아진다는 이유가 정확해집니다. 어리부리하게 알면 민법은 점수가 안 나와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배하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럼 본권의 대표가 소유권이거든. 소유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점유권은 지배하는 권리. 자, 여러분이 지금 의자를 여러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유권자고 여러분은 점유권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자에 대해서 점유권을 가진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의자에 대해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본권을 가진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자, 본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가장 완벽한 본권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가장 완벽한 본권. 소유권은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소유를 한다는 말은 어떤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완벽한 물건이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고 빌려줘서 수익을 누릴 수도 있고 팔아서 처분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소유권이다. 그런데 요 소유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한 물건이라 합니다.
제한 물권. 그럼 뭐를 제한했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분을 제한하고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분은 못하고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다. 줄여서 용익물권이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용익물권,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용 수익을 제한하고 처분만 할 수 있다. 이거를 담보물권이라 합니다. 읽어봐요. 담보물권. 자, 그러면 용익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권, 하나는 지역권, 하나는 전세권. 담보물권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치권, 하나는 질권, 하나는 조금 전에 했던 저당권. 이렇게. 자, 여기 잘 보세요. 물권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요게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분류하는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물권은 몇 개라고? 8개. 자, 그 중에서 요 질권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산. 우리는 동산하고는 업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당포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당포. 대학 다닐 때 내가 친구한테 막걸리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10,000원 빌려가지고 막걸리 사줘.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그죠? 10,000원 저놈이 갚을 때까지 시계를 쫙 잡고 있는 권리가 있어. 그걸 뭐라고? 질권이라 합니다. 그거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 물권은 법에 정해진 8개만 인정하고 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자, 그게 물권 법정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물권의 종류. 자, 요거 할 때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 자, 요거는 저쪽으로 조금 옮겨 볼까요? 혹시 필기하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이제 지우려 하면은 좀 지우지 말고 기다려라 이래도 기다려 줍니다. 기다려 준다고. 12월까지는. 12월까지는. 자, 그런 거 하기 싫거든. 차라리 필기는 해야 되고, 그 말은 하기 싫고 그러면 휴대폰으로 찍어버리면 돼. 휴대폰을 딱 찍으면, 그 찍을 때 하나 참고해서, 흰머리도 넣어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집에 와서 보면 정신이 바짝 들거든. 공부해야지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쪽으로 조금 지워줄게요. 요거는 뭐 크게. 자, 물권적 청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물권에서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모르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례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기다. 물권적 청구. 물권이 침해됐을 때 배척하는 권리.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갑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을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 여기는 시계를 소유하고 있고 여기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 갑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또는 무단으로 목재를 막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자,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이라. 자, 경계선인데 갑이 경계에 임박해서 여기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 지금.
몇 층짜리 짓느냐? 100층짜리를 짓습니다. 100층짜리. 그리고 100층에 있잖아요. 100층에 여기서 갑이 잡니다. 그리고 100층에 이제 갑이 자는데 거기 이제 그 CCTV를 딱 갑이 잘 때 CCTV를 설치해 놓으니까 나중에 CCTV 보니까 자면서도 다리가 달달달 떨립니다. 겁이 나갖고. 100층이 자니까. 100층 정도 되면은 과학적으로는 건물이 흔들립니다.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탄성을 주기 위해서 그죠. 달달달 떨면서 지금 100층에서 자려고 그런다. 그래서 갑이 이제 100층이 자고 있는데 을이 하루는 요 경계선은 넘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계속 을이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굴을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계속 파고 있어. 자, 아직까지 건물은 괜찮아요. 근데 계속 파면 어떻게 될까요? 붕괴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자, 아직은 붕괴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 붕괴가 우려. 붕괴 우려가 있다. 그럼 붕괴 우려가 있다는 말은 갑이 요 건물에 대해서 역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을이 건물을 지었거나 목재를 쌓으면은 갑의 소유권을 현재 방해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이렇게 써요. 자, 이 경우에는 갑의 소유권을 아예 시계를 훔쳐서 가져와 버렸죠. 갑의 소유권을 침해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의리부리하게 쓰면은 나중에 답이 자꾸 안 보여. 자, 1번은 뭐요? 훔친 것을 뭐라고? 침해. 남의 땅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것을 방해. 땅굴을 파는 것을 방해, 침해, 우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찌든 간에 전부 다 물권이 침해되거나 방해되거나 방해될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갑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조치를 취한다.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물권적 청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위에는 갑이 을에게 뭐라 할까요? 됐고, 밑에는 갑이 을에게 뭐라 할까요? 또 됐고, 맨 밑에는 갑이 을에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해보세요. 우리말로. 맨 위에는 갑이 을에게 시계를 돌려주라 이래 하겠지. 밑에는 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라, 나무를 치워라 이래 하겠지. 맨 밑에는 갑이 을에게 땅굴을 중지해라, 공사를 중지해라 이래 하겠죠. 자, 그거를 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기는 물권적 반환 청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읽어보세요. 물권적 반환 청구. 여기는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 읽어보세요. 밑에는 아직까지 방해는 안 됐죠. 방해를 예방해달라.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종류가 몇 개라고? 3개. 물권적 반환 청구,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 요 3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제가 부를 때는 이 귀찮잖아. 귀찮기 때문에 간단하게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렇게 불러요. 간단하게.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요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가지를 가지고 문제 푸는데 엄청나게 응용이 됩니다. 여기 기초 개념이다 말이야. 기초 개념. 그래서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물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놈으로부터 침해되거나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배척하는 권리, 이거를 물권적 청구. 됐죠? 그럼 물권적 청구는 반대말이 뭘까요? 채권적 청구 아닙니까? 채권이 침해됐을 때, 방해됐을 때 배척하는 권리, 채권적 청구.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왜? 채권은 방해하는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저거를 일일이 뭔가 하나의 규정으로 처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는 시험에 안 냅니다. 뭐를 낸다고? 물권이 침해, 방해,
방에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됩니다. 여기 응용이 엄청나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개념만 우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변동을 한번 볼까요? 222페이지 물권 변동. 자, 요것도 아주 중요한데 물권 변동. 자, 물권은 동사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 변동은 우리가 취득 또는 뭐라 했습니까? 상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취득, 상실. 이렇게.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거나 상실. 취득은 다른 말로 발생이라고 하고 상실은 다른 말로 소멸이라고 합니다. 국어입니다. 국어.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은 취득, 상실. 권리를 기준으로 보면은 발생, 소멸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말이다. 그러면 이거는 조문이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186조가 있고 187조가 있다. 이 조문은 민법의 10대 조문 안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시험에 출제됩니다. 매년 시험에. 민법 조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118개입니다. 1118개. 중개사법은 조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50개 정도 됩니다. 중개사는 여기서 40문제, 민법은 여기서 40문제. 범위가 제가 봤을 때는 민법이 중개법보다 한 20배 많습니다. 같이 시험에 나오는데도. 그래 중개는 여러분들 앞으로 2차에서 공부하시면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숫자 배우고 뭐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는 가장 부담이 없는 과목이야. 그래서 그걸 전략 과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로 80점을 목표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에 한 공법 있잖아요. 공법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민법만큼 많아요. 그래서 2차에서는 공법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민법하고 1차의 대표 민법, 2차의 대표 공법 요 두 개라도 미리미리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아시겠죠? 공법 골치 아픕니다. 그럼 민법도 골치 아픕니다. 앞으로 골치 아프다. 그런데 골치 아픈 거는 맞는데 하여튼간에 시킨 대로 잘 따라오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80점은 좀 무리고 70점 받게 하는 것은 자신 있다. 70점. 70점. 70점이 몇 문제입니까? 40개 중에서. 계산도 안 되네. 좀 기다릴게. 70점이 몇 개? 28개. 맞죠? 28개. 그 28개 정도는 맞춰야 된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1차는 민법하고 개론 중에서 한 과목이 70점 때려버리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확률상으로 봤을 때. 경험상으로 봤을 때. 개론을 70점 받아버리면 민법을 50점 받아도 되잖아요. 맞죠? 민법을 7점 받아버리면 개론 50점 받아도 합격이야. 그러면 한 과목이 70점 받을 정도의 실력자는 나머지 과목은 무조건 반 이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합격입니다. 그러면 2차는 뭐예요? 2차는 세 과목 아닙니까? 2차는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80점 때리면 거의 합격입니다. 2차는. 10점을 보태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딱 보면 나온 김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개론하고 민법하고 있다. 여기 1차입니까? 개론이 70점, 민법이 50점. 그래도 합격. 개론이 50점, 민법이 70점. 이래도 합격. 요걸 목표로 딱 해라고. 그럼 이걸 왜 정해주느냐?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몰라.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5월달 정도 가면은 나는 그래도 개론이 조금 점수가 잘 나온다. 개론이 체질이다. 나는 민법이 체질이다. 민법이 점수가 잘 나온다 싶으면 전략 과목이 생긴단 말이야. 나는 골고루 둘 다 비슷하다. 이런 사람은 시험이 잘 안 돼요. 그걸 저공비행이랍니다. 6과목 전부가 50 몇 점, 50 몇 점, 50. 그건 10년 가도 잘 안 돼. 한 과목이 확 튀어버려야 돼. 70점이나 80점 확 튀어버리면 그 사람은 합격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1차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7점 받으면 무조건 합격이다. 그럼 2차를 한번 볼까요? 2차. 2차는 공법. 재밌다. 중개법. 그 다음에 공시세법은 합쳐서 한 과목이야. 요렇게 세 개가 딱 있어. 그럼 한 과목을 여기는 70점 때려버리면 끝이야. 근데 여기는 한 과목, 여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이 체질이면 민법을 요렇게 받고, 개론이 체질이면 요거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그게 드러나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지. 나는 개론이 체질이다. 민법이 체질이다. 합격할 가능성이 어느 게 높을까요? 2차까지.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미리. 그래서 5, 6월 달 가지고 나는 이상하게 개론이 체질이다. 점수도 잘 나오고. 그럼 1차는 가능성이 있는데 2차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한 과목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민법이 이거는 잘 못하는데 민법을 유독 잘해. 그 사람 앞으로 수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논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2, 3년 전에 민법 전국 수석한 데가 여기 나왔잖아. 양산에서. 양산이 지구상이 생긴 이래로 처음이다. 절대 안 나와. 수도권에서 다 수석이 나옵니다. 양산에서 처음에 나왔던 그 친구가 민법 만점 받았단 말이에요. 만점 받았는데 유일하게 민법은 만점이고 개론이 67.5인가 받고 2차 과목은 전부 다 95점씩 받았대요. 대단하죠? 이거를 먼저 정복을 해버리니까 이것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다. 법의 원리를 깨우치기 때문에, 그죠? 그죠? 하여튼 1차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때리면 되고, 2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개법이 전략과목으로 딱 있어. 여기에 80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80점. 그럼 80점 받으면 공법 50점, 공시세법 50점, 이래 받아도 합격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20점을 지금 나눠줘버려도 60점 되잖아. 확률적으로. 그죠? 결론이 딱 서잖아요. 1차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70점 받아라. 2차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80점 받아라. 그러면 무조건 합격한다. 그리고 이걸 80점 받을 정도면 이게 50점 이래 잘 안 받아요. 대부분 다 그냥 60점 가까이 받아. 안정적으로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70점이다. 민법 50점 이게 잘 안 나와. 70점 받고 이게 한 60점 받고 1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하다가 이런 데까지 왔습니까, 지금? 자, 이게 110 조문이 이렇다. 중개법은 조문이 이렇고 민법은 1118개입니다. 1100.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학생들이 조문을 외워야 됩니까? 이러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저절로 중요한 조문은 외워지게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은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 의도적으로 외우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저절로 외워졌네 이리 돼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냥 외워졌네 이리 돼야 된다고. 외우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 한 두세 군데 있어요.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민법을 외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저는 다 외웠지, 과거에. 요 1118, 제가 한창 그 젊은 시절에는 머리가 잘 돌아갔거든요. 한창 공부할 때. 1118개 있잖아요. 1조부터 1118조까지 외웠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소시적이나 그래도 저도 이러한 사람이다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머리도 하얗고 썩어가지고 요 중에서 한 200개 정도 머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200개 정도. 그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하고 똑같다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때는 다 외워요. 쨍짜배기 영어도 막 외우고 이래.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의 여러분들의 머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썩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해야 된다니까. 인정하고. 그 인정을 하면은 합격한다고 그게. 야, 나는 소실적이 이러는데 그래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우리는 이미 맛이 갔어. 맛이 갔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조문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186조는 또 나옵니다. 여기는 법률 행위, 여기는 법률 규정입니다. 자, 항상 우리는 법률 행위로, 법률 규정으로. 법률 규정하고 같은 말은 사실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생기고 이거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법률 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매년 100% 시험에 나온다. 매년 100%. 그러나 법률 규정으로 물권을 변동시킬 때는 등기 안 해도 된다. 등기 안 해도 불효. 등기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시험에 무조건 다음 중 박스 딱 넣어놓고 다음 중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으로 묶어라.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것으로 묶어라. 이건 항상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은 법률 행위로 법률 규정이나 사실로 이것만 판단하는 기술이 있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법률 행위 그러면은 어려워서 추상적이라서 항상 제가 의사표시로 또는 계약으로 또는 거래로 이런 느낌이 들면은 법률 행위라고. 그래서 법률 행위 그러면 추상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법률 행위가 나오면 그냥 의사표시, 계약, 거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걸 통해서 물권이 변동, 취득하거나 소멸될 때는 등기해야 된다. 이게 아니면 등기 없이도 된다. 자, 그걸 그러면 연습합시다. 자, 이게 한번 보실까요? 자,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신축을 해가지고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신축된 건물이 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매수인 앞으로. 그럼 갑이 신축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이 이제 매매하기 전입니다. 매매하기 전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은 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안 해도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해야 된다고? 매매하기 전에 지금 을은 없습니다. 지금. 갑이 최초로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해야 취득? 안 해도 취득?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물으면은 내 답이 좀 틀리거나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눈치라도. 입이 아파 죽겠다. 입이 아파 죽겠어. 등기 필요 없습니다.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건물 신축이란 것은 의사표시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행위 여기에 들어갑니다. 벽돌 쌓고 콘크리트 놓고 이런 게 무슨 의사표시냐 이런 거냐 말이야. 그래서 건물 신축은 어디에 들어간다? 사실행위 또는 법률 규정. 그래서 187조가 적용되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 등기하던데요. 맞습니다. 등기를 주로 해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를 왜 하냐?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매수인이 샀습니다. 사면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등기를 해야 한다. 이제 정신이 돌아왔다. 등기를 해야 된다. 왜? 매매라는 의사표시, 매매라는 계약, 매매라는 거래를 통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186조에서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사람도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그럼 최초로 등기를 만약에 한다면 보존 등기를 합니다. 무슨 등기 한다고? 보존 등기.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해서 취득하죠. 그래서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그림 이 하나를 통해서 핵심을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럼 앞으로 계속 응용이 되겠죠. 이런 거는 쉬워서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이거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수 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 개념이 튼튼해야 확대를 시켜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래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두 번. 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불탔습니다. 전소가 돼버렸어. 그러면 자 건물이 없으면 물건이 없기 때문에 물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을의 소유권이 소멸되거나 상실됩니다. 그럼 이때도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의 건물이 불탐으로써 을의 소유권이 소멸될 때는 이 등기를 말소 등기해야 소멸하느냐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하느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건물 불탔다 이거는 법률 행위로 보입니까? 사실 행위로 보입니까? 사실. 그래서 여기도 187조가 적용돼서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소멸한다.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예. 오늘따라 분위기가 좋네. 잘 알아듣네.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라. 예. 선생은 얼굴 보면 대분해합니다. 아 그래도 좀 알아듣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강의를 딱 들으면 선생 간에도 우열이 탁 정해집니다. 그건 자동입니다. 자동. 정해지고 또 저 선생은 내 스타일에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기서 6분 선생이 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 보인다. 그거는 금기입니다. 금기. 실력은 출중합니다. 다 20년간 이상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괜찮습니다. 내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네. 그거는 됩니다. 왜? 스타일이 있잖아 자기한테. 자기가 맞는 스타일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력은 선생님들이 다 있어. 근데 강의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방식. 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평가 대상이 되고 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6분 선생님 중에서 3분이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받으면 강사 조각이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6분을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 학생마다 또 달라요. 어떤 학생은 이 선생이 체질인데 어떤 선생은 흰머리가 참 좋아. 스타일도 맞고. 근데 어떤 선생은 그냥 막 다음에 오기가 싫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들은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의 60%의 지지를 얻으면 괜찮은 선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맞으면 조금 이렇게 좀 적응을 좀 하시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요거는 물권에 딱 처음에 들어가면은 매년 100%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도 당연히 나왔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물권을 취득할 때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물권이 소멸될 때 말소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거는 법률 행위로 그러면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이나 사실로 그러면 등기 안 해도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속하냐 여기에 속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하나 나온 김에 하나 더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민법에 법률 규정으로 대표적으로 되는 게 4가지 있습니다. 상속, 수용, 판결, 경매.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승계하죠. 그걸 상속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취득하느냐?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왜? 상속은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상속은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거래가 아니잖아요. 계약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체가 그냥 사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 수용이 뭐예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랍니다. 그것도 법률 규정이랍니다. 둘이 거래가 없었잖아요. 강제로 취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용으로 취득한다, 판결로 취득한다, 경매로 취득한다. 요거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함으로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자, 그 정도 하시면 됐고, 조금 쉬었다가 점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이 점유입니다. 점유.